어머님, 이거 드시면 아주 편안해지실 거예요. 오녀, 네가 준비한 그 독배 내가 마셔주마. 창밖으로 보이는 저 단풍들이 저토록 붉었는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선혈을 뿌려놓은 듯한 전체가 기괴하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내 앞에 놓인 투명한 유리컵 속에는 그 단풍보다 더 진한 붉은빛의 딸기 요거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달콤한 향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나는 그 향기 속에서 서늘한 쇠비린내를 맡았습니다. 며느리 미란이는 내 맞은편에 앉아 곱게 화장한 얼굴로 생긋 웃고 있었지요. 그 아이의 눈동자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그것처럼 번들거렸고 요거트 잔을 든 내 손끝만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당 떨어지셨을 텐데 이거 얼른 드시고 기운 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참으로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나는 천천히 스푼을 들었습니다. 걸쭉한 요거트가 스푼을 타고 무겁게 흘러내렸습니다. 내 입술에 스푼이 닿으려는 찰나나는 며느리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대였고 동시에 사리가 가득 담긴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짐짓 모르는 척 스푼을 멈추고 발치해서 놀던 손주 준우를 보았습니다. 우리 준우가 배가 고픈가 보네. 할미 것 좀 나눠줄까? 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준우가 입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사 같던 며느리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안 돼.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며느리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어내 손에 든 유리잔을 쳐냈습니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박살난 유리 파편이 거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붉은 요거트가 사방으로 튀었고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연 개거품을 물며 헐떡였습니다. 나는 그 흉측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서늘한 분노를 삼켰습니다. 이 여행은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죽이고 내 땅을 뺏으려던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나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겪은 그 지옥 같았던 일주일의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내 아들과 손주를 지키기 위해 이 늙은 여자가 어떻게 독해졌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로 71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참 억척스럽다여를 내두르곤 합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부산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린내를 훈장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살을 애는 칼바람을 맞으며 얼음물에 손을 담갔고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썩어가는 생선 내장을 긁어냈지요. 손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굳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머티즘으로 툭 붉어져 나와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못생긴 손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금쪽 같은 내 아들 민호를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으니까요. 남편 일찍 여의고 홀몸으로 자식을 키워낸다는 것 그것은 매일 아침 전쟁터로 나가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나는 이제 내 인생에도 볕이 드는가 싶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 미란이는 참으로 싹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바쁜 와중에도 이 못난 시어머니를 챙겨주었지요. 비싼 화장품을 사오고 유명한 맛집이라며 나를 데리고 다닐 때 시장 상인들은 다들 나를 부러워했습니다. 순자 언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어쩜 저런 효부 며느리를 얻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내 굽은 허리 가조금은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쉬지 않았습니다. 이른 나이에 은퇴하기보다 내 힘으로 벌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서울 요양병원의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구순이 다 된 어르신들의 기저귀를 갈고 몸을 씻기는 이른 자갈치 시장 일만큼이나 고되었습니다. 고무장갑 속에 땀이 차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나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가족이 행복하다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아들이 보내준 손주 사진을 볼 때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6살 준우의 통통한 볼살을 보면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 남편이 남겨준 저 강북의 땅 재개발되면 30억은 좋게 나간다는 저 땅은 반드시 내 아들과 준우의 미래를 위해 온전히 지켜내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내 며느리 미란이의 머릿속에 그 30억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죽일 계획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요양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유난히 코를 찌르던 그날 오후 내 평화로운 인생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일이 많았습니다. 치매 어르신 한 분이 소란을 피우시는 바람에 퇴근 시간이 한참이나 늦어졌지요. 녹초가 된 몸을 이끌 고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명멸하는 지하 주차장은 서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내 낡은 경차로 다가가려는 내 기둥 너머에서 낯익은 웃음소리가 내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미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오늘 야근이 있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왜 이 시간에 병원 주차장에 있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아는 척을 하려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두꺼운 시멘트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함께 있는 남자의 목소리 가오리 아들 민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거의 다 왔어. 미란이가 그토록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상대는 사촌 오빠라며 우리 집에 자주 드나들던 철수였습니다. 그는 카센터를 운영한다며 민호의 차를 공짜로 봐주고 우리에게 고기를 사주며 형님 소리를 듣던 남자였지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은 어두운 차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진한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벼랑 끝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내가 본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그저 늙은 여자의 헛것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내 영혼을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그 노인네 고집은 세 가지 고땅 명의를 절대 안 넘기네. 철수가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거칠게 뱉은 말이었습니다. 미란이가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이번 여행이 마지막이야. 단양 산속은 인적도 드물고 거기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부검도 없이 그냥 자연사야. 나를 죽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사고를 위장해서 감쪽같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란이의 목소리는 평소 집에서 나에게 국을 떠주던 그 상냥한 톤 그대로였습니다. 그 협죽도인가 뭔가 하는 거 정말 효과 있는 거 확실해? 철수의 질문에 미란이는 가방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내며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험 설계사 하면서 배운 게 뭐야? 이거 조금만 섞어서 먹이면 병원에서도 원인 못 찾아. 딸기 요거트에 섞으면 쓴맛도 안 나서 싹 다 먹을걸? 나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죽을 힘을 다해 참아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었던 며느리가 나를 땅을 노린 사냥감으로 여기 고독을 먹여주기려 하다니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고정적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두운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 악마 같은 것들이 내 아들과 손주까지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자갈치 시장에 짠물을 먹고 자란 박순자의 눈에 서늘한 안광이 서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냐, 미란아. 내가 준비한 그 요거트 내가 아주 맛있게 받아주마. 주차장에서 그 끔찍한 진실을 엿듣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늑했지만 나에게는 그곳이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치고 손끝은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에 앉아 나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콧노래 소리. 미란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돌아온 여자가 저토록 경쾌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니 나는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검은색 태블릿 PC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미란이가 어머님 심심하실 때 유튜브나 보시라며 건네준 물건이었지요. 평소에는 복잡해서 만지지도 않았던 그것이 그날따라 나를 향해 입을 벌린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나타난 파란 불빛이 내 충혈된 눈을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미란이의 계정과 연동되어 있던 그것은 그 아이의 추악한 속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누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 심정지 유발 약물, 부검 피하는 방법, 협죽도, 독성 농축법. 검색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미란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를 죽일 준비를 끝내놓은 것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메모장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30억 땅 재개발 보상금 수령 절차, 멍청한 남편 가스라이팅하는 법, 이철수와 해외 이민 계획. 내 아들 민호를 멍청한 호구라고 부르며 우리 가족의 피땀 어린 유산을 그 내연남과 나눠 가질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는 내 입안에서 비릿한 피 맛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세게 입술을 깨문 탓이었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미란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걸친 그 모습이 마치 피를 빨아먹고 만족해하는 흡혈귀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 자고 뭐 하세요? 태블릿 보고 계셨어요? 상냥하게 묻는 미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태블릿 화면을 향했습니다. 나는 전신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억누르며 최대한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냐, 눈이 침침해서 유튜브나 좀 보려고 했다. 미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뒤틀렸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내가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영상이나 보고 있다는 그 가소로움.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꽉 쥐었습니다. 부러질 듯 힘을 준 손톱이 손바닥 살점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란아, 내가 파놓은 그 구덩이 누가 먼저 들어갈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법이란다. 나는 거실을 가로질러 방으로 향하는 며느리의 목덜미를 죽일 듯한 시선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복수는 뜨거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차가울 때 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험한 꼴 다 보며 살아온 내가 그저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서둘러 집 근처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음과 생동감 넘치는 냄새가 오히려 내 흐트러진 정신을 바짝 조여주었습니다. 나는 슈퍼마켓에 들러 며느리가 사온 것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브랜드의 딸기 요거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과일 가게에서 가장 싱싱하고 붉은 딸기 한 팩을 골랐지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믹서기가 돌아가는 윙소리가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내 귀청을 울렸습니다. 딸기를 곱게 갈아 요거트와 섞었습니다. 색깔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영악한 며느리가 눈치챌 것이 뻔했습니다. 수십 번 농도를 맞추고 색을 대조하면 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달콤한 요거트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가 내밀 독배를 바꿔치기 한라만의 무기였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들어진 요거트 병을 보면 하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 발걸음은 경찰서였습니다. 파출소가 아닌 조금 거리가 있는 강력반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내 사촌 동생의 지인이기도 한호 형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어르신,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며느님이 직접 독을 쓰려 한다고요? 오 형사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내가 건넨 태블릿의 증거 사진들과 주차장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듣자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합니다.
어르신이 미끼가 되어주셔야 하는데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오 형사의 물음에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목숨 하나 던져서 내 아들과 손주를 지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경찰과 함께 단양 펜션에서의 잠복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내 명의로 된 모든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며느리 밀안에서 사회복지재단으로 변경했습니다. 나를 죽여서 단 한 푼의 이득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는 나만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성양에 비친 내 그림자 가윤안이 길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서자 준우를 챙기며 웃고 있는 미란이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이번 주말 여행 정말 기대되죠? 미란의 가식적인 물음에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냐, 참으로 기대되는구나. 우리 가족 모두에게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이 되겠지.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인자했습니다. 그것이 내 복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공기 가윤하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전날 미리 챙겨둔 작은 아이스박스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직접 만든 무독성 딸기 요거트와 며느리의 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장치들이 숨겨져 있었지요. 어머니, 짐은 제가 실을게요. 그 아이스박스 무거워 보이는데 이리 주세요. 아들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 지 마누라가 지 엄마를 죽이러 가는데도 저리 속없이 웃는 모습에 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여기 내 비상약이랑 중요한 게 들어있어서 내가 직접 챙겨야 마음이 편하다. 나는 아이스박스를 품에 꼭 안고 뒷좌석에 몸을 실었습니다. 옆에 앉은 미란이는 화려한 등산복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한껏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운전석 옆자리에서 철수와 문자를 주고받는 지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엔진 소리가 기분 나쁜 진동이 되어 내 발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어른거렸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차가 중간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미란이가 매점에 다녀오겠다며 나가더니 뜨거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졸음도 깨시고 기분 전환도 될 거예요. 미란이가 건네는 커피잔을 받는 순간 나는 며느리의 손가락 이파르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 아이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이 마비된 듯 기괴한 안광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받아 입술에 대는 척하다가 슬쩍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커피 향기 사이로 알싸한 약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벌써 시작이구나. 펜션까지 가기도 전에 나를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나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커피를 쏟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차가 흔들려서다 쏟아버렸네. 아까워라. 바닥에 쏟아진 갈색 액체를 보며 미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험악해졌습니다. 어머님도 참 조심 좀 하시지. 짜증 섞인 말투를 내뱉던 미란은 다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내 어깨바람을 토닥였습니다. 다시 차가 출발했습니다. 단양에 가까워질수록 산길은 깊어지고 험해졌습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나무들이 마치 나를 가두려는 창살처럼 느껴졌습니다. 뒷좌석에서 잠든 손주 준우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경찰들과 연결된 긴급 버튼. 미란아, 너는 지금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믿겠지. 하지만 아니란다. 지금 내가 잡고 있는 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너 자신의 무덤이란다. 멀리 펜션의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았던 그 비극의 종착역이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펜션 거실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참으로 눈부시고 따사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평화가 아니라 추악한 범죄를 낱낱이 비추기 위한 조명처럼 느껴졌지요. 며느리 미란이는 짐을 풀기도 전에 거실 한복판에 삼각대를 세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각도를 요리조리 맞추고 조명까지 켜는 그 정성이 참으로 가증스러워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 시어머니 모시고 단양에 왔어요. 경치 너무 좋죠? 오늘은 제가 효도 좀 제대로 하려고요. 미란이가 녹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목소리 톤이 2단계는 높아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채팅창에는 미란이를 찬양하는 댓글들이 비구름처럼 쏟아졌습니다. 역시 감미란님. 시어머니 부럽다. 요즘 보기 드문 효부시네요. 같은 말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꼴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내 심장은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지만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미란이는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딸기 요거트를 직접 만들어 드릴 거예요. 설탕 대신 꿀을 듬뿍 넣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들려오는 믹서기의 윙 소리.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목숨을 갈아버리려는 기계장치의 굉음처럼 내 귀를 어지럽혔습니다. 나는 주방 쪽을 살짝 훔쳐보았습니다. 미란이는 카메라 등 뒤에서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작은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아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하얀 가루를 믹서기에 털어 넣었지요. 그것은 내가 주차장에서 엿들었던 엽죽도 독초의 가루였습니다. 딸기의 단맛과 요거트의 산미의 치명적인 독초의 쓴맛을 감추려는 악마의 연금술이 시작된 것입니다. 잠시 후 미란이가 예쁜 유리잔에 붉은 요거트를 담아 나왔습니다. 유리잔 표면에는 차가운 물방울이 맺혀 수정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이거 드시고 우리 단풍 구경 가요. 미란이가 내민 쟁반이네 가슴께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확장된 동공, 가빠진 호흡, 그리고 일그러진 입술 근육. 며느리는 지금 떨고 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기 직전 일광기 어린 흥분 때문이었지요.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잔의 감촉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한 잔에 내 30억 땅관의 아들의 목숨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이 독이 되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요거트 잔을 들어 올리며 부엌 쪽에 놓인 스마트폰을 한 번 더 응시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제 이 여자의 가면이 어떻게 벗겨질지 나는 죽음보다 깊은 복수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유리잔 속의 붉은 요거트는 마치 유혹하는 악마의 혀처럼 기괴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잔을 든 채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미란아, 너는 안 먹니? 색깔이 참 곱기도 한데 너랑 나랑 사이좋게 나눠 먹자꾸나. 내 제안에 미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전 아까 커피를 많이 마셔서 속이 좀 안 좋네요. 얼른 드시는 거 보고 싶어요. 며느리는 침을 꼴깍 삼키며 내가 잔을 입으로 가져가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철수와 공놀이를 하던 손주 준우가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나도 요거트 줄래? 나 딸기 요거트 진짜 좋아해. 준우가 내 팔매에 매달리며 요거트 잔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미란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짐승 같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안 돼. 준우는 안 돼. 저리 가. 이건 할머니 약이야. 며느리는 준우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은 준우가 으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지요.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얘가 왜 이리 유난이니? 내 손주가 먹고 싶다는 데안 입 주는 게 뭐 대수라고. 나는 짐짓 화를 내며 잔을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준우야. 할미가 주방에서 스푼 좀 더 가져올게. 미란아, 너도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내가 엄하게 명령하자 미란이는 준우의 눈치를 보며 허둥지둥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단 3초였습니다. 미란이의 등이 돌아선 그 짧은 찰나나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내가 직접 만든 진짜 요거트 병을 주방에서 가져온 스푼 뒤로 번개처럼 바꿔치기 했습니다.
독이 든 잔은 내 아이스박스 깊숙한 곳으로 사라졌고 탁자 위에는 내가 정성껏 만든 안전하고 달콤한 요거트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시 거실로 돌아온 미란이는 잔의 위치가 조금 바뀐 것도 모른 채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냥 드세요. 애는 나중에 따로 사줄게요. 나는 보란 듯이 스푼을 들어 요거트를 크게 한 입 떠먹었습니다. 미란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내가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지요. 어머, 어머님 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가슴목을 짚으며 눈을 희번덕거렸습니다. 어라? 진짜 그러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입안이 화끈거리는 것이. 미란아, 이거 맛이 왜 이러니? 그때였습니다. 미란이의 표정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괴하게 일그러지더니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며느리는 라이브 방송 중인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추악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우리 시어머니, 이제 곧 가실 거예요. 이 땅은 이제 제 거예요. 광기 어린 고백이 이어지는 순간 주방 틈새에 숨어있던 오 형사와 경찰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최미란,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며느리의 비명과 수갑소리 가펜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아이는 개거품을 물듯 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지옥의 문은 그렇게 미란이의 눈앞에서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수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미란이는 6개월 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반쪽이 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미란이 스스로 자폭했던 라이브 영상 내 아이스박스에서 나온 독초 성분이 검출된 요거트, 그리고 내연남 철수와의 공모 문자까지. 피고인 최미란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함께 구속된 내연남 철수 역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요. 미란이는 법정을 나가며 나를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아이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내 아들과 손주를 죽이려 했던 자에게의 늙은이의 자비란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길 내 아들 민호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그런 위험에 빠뜨렸어요. 아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나는 비로소 마음속에 응어리 간호가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다, 민호야. 이제라도 우리가 살았으니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강북의 땅은 얼마 전 성공적으로 보상 절차가 끝났습니다. 통장에 찍힌 30억이라는 숫자는 내 고단했던 자갈치 시장 인생에 대한 하늘의 위로처럼 느껴졌지요. 나는 그 돈으로 아들과 손주가 살 집을 새로 마련하고 남은 돈은 우리 요양병원이 가난한 어르신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지키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옥 끝까지 다녀와서야 깨달았지요. 이제 주말이면 나는 준우의 손을 잡고 한강변을 산책합니다. 준우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을 때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악한 마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불길이 되고서 난 의지는 모진 풍파를 견디는 뿌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식 없는 웃음과 진실한 사랑만이 가득하시기를 늙은 박순자가도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며느리의 달콤한 요거트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과 이를 이겨낸 시어머니의 용기의 속이 다 시원해지셨다면 좋겠습니다.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시련이 오지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우리는 오늘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연 속 순자 할머니처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사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박순자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